굉장히 반갑습니다. 제가 EBS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종영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곳에서 이제 이런 환경이 만들어져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에는 제가 처음 와보는데요. 되게 오래전에 어린 시절에 한번 와보고 이제 어른이 되고는 처음 와보는 것 같은데, 대구에서 친한 친구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저한테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는 대구가 지구에서 가장 덥다고, 이제 굉장히 더운 곳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서울에서 제가 덥다는 이야기를 하면 자기는 대구에서 와서 전혀 덥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리고 대구에 이제 미남과 미녀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저 여기 딱 왔는데 다들 여고생들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또 젊으신 어머님들이 많이 오셨네요. 저는 이제 40분 동안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수학학습법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혼자 공부하기가 아무래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EBSI에서 강좌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강좌 말고도 활용할 수 있는 EBS의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소소한 꿀팁들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사실 처음에는 학생들이 많이 올 줄 알고 학생들 수준에 맞는 개그들을 많이 준비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어머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제 조금 품격 있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서울에 있는 청담고등학교에서 처음 교직을 시작을 해서요. 잠실에 있는 영동을 고등학교, 그리고 지금 3번째 학교인 인천고등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EBSI에서는 이제 수학 영역을 맡아서 가르치고 있고요. 수학이라는 것들을 공부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 어머님들도 어렸을 때 수학이란 과목 굉장히 싫어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다시 학창 시절로 돌아가라고 한다고 해도 영어는 글로벌 시대에 필요하니까, 그리고 국어는 아무래도 자국인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근데 수학이라는 게 아무래도 졸업하고 나서 필요성을 느끼기도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수학 공부라는 것들 하는 학생들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보다 보면 우리 아이만 공부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간혹 있죠. 그러니까 옆집의 친구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는 맨날 오면 핸드폰만 보고 있고, 그러다가 잠이 들고 나면 참다 못해서 한 소리 하면 또 애는 발끈하죠. 어머니가 공부했던 시대랑 다르다며, 학력고사랑 수능은 다르다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욱하는 모습들을 보이곤 합니다. 갈수록 아마 아이들과 다투는 일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이제 공부라는 걸 하려고 하면 제가 이렇게 6개로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4개는 너무 어려운 수학. 그러니까 누구나 다 수학 공부를 하긴 합니다. 근데 누구나 다 잘할 수는 없죠. 그래서 수학이 어려운 이유들, 내가 수학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들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마냥 바라기만 하는 꿈에서 잠깐 내려와서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얼마나 내가 남아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이제 현실적으로 조금 더 성적이 좋게 이제 대학 입시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현실을 좀 직시해 보는 시간 가질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 아직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이제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 이제 어머님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한 내용들을 EBSI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들을 이제 뒤에서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너무 어려운데요. 보이시죠? 물론 저는 아닙니다. 굉장히 근육질의 남성이 한 명 있는데요. 저런 거 보면 정말 멋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는 생각들이 나도 저런 몸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남학생들 관점입니다. 물론 나도 저런 몸을 갖고 싶다. 근데 사실 저 사람이 저런 몸을 어떻게 해서 가질 수 있었는지 그 노력에 대한 것들을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운동을 해서 저런 몸을 갖는 거 누구나 다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식이요법, 식단 조절해야 되고요. 그리고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됩니다. 근데 알고 있음에도 하지 못하는 것, 그게 어려운 거죠, 사실은. 수학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이라는 것도 사실 뇌 안에 근육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1달, 2달 한다고 해서 잘 드러나질 않습니다. 사실 몸의 근육은 오히려 눈에 조금이라도 보이죠. 그리고 내가 변화하는 모습들이 느껴집니다. 근데 수학을 공부해서 머리가 변화하는 모습들은요, 잘 느껴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면 1달, 2달 하고 나서 많은 학생들이요, 포기하게 됩니다. 나는 안 되나 봐. 그러면 그 다음에 선택하는 일은요, 이런 거예요.
보이시죠? 그냥 되게 어이가 없잖아요, 사실. 근데 겉보기에만 저렇게 보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저렇게 된다고요, 사실.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그렇습니다. 사실 옆에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은 있지만 왜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거죠. 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요, 친구가 갑자기 성적이 팍 올랐대요. 옆집에 누구 아이가 갑자기 성적이 팍 올랐대요. 그러면 사실 본질을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성적이 오를 수 있었는지. 근데 다들 어느 학원에 다녔는지 물어보고 어느 문제집을 풀었는지 물어보고 그 문제집을 따라서 하고 그 학원을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랑 전혀 다를 게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 사실 그렇게 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가끔 헬스장에 가면요, 정말 몸 좋은 사람들이 30kg짜리 아령을 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건, 저 사람은 30kg짜리 아령을 들어서 몸이 저렇게 좋아졌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과 결과가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그 사람은 30kg 아령을 들어서 몸이 좋아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꾸준히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몸이 좋아지고 30kg짜리 아령을 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려운 문제를 마냥 푼다고 해서 머리가 좋아지고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때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 당연히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는 바르게 수학하자. 개념이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기출문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실전 대비를 하죠. 너무나 간단해 보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개념이겠죠, 개념. 근데 개념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개념이 중요하다 어딜 가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정작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자기는 개념 학습을 하고 있대요. 근데 개념이 뭔데 물어보면 제대로 설명하는 친구들이 정말 없습니다. 문제집을 보면 가끔 굉장히 두꺼운 개념서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책들을 읽고 공부해라 혹은 교과서를 읽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그렇게 읽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은요, 문제만 가득한 유형별 문제집들만 풀어냅니다. 앞에 사고 과정들이 많이 적혀 있는데 다 뛰어넘고 마지막 박스 하나만 읽어요. 그게 공식이거든요. 학생들은 공식을 알면 개념을 안다고 착각을 합니다. 공식 위에 있는 거 다 뛰어넘고 왜 그렇게 되는지 하나도 모른 채로 마지막 공식 하나만 보면 되게 신기하거든요. 그 공식에다가 숫자 2를 넣어보고 숫자 3을 넣어보면 답이 나오는 예제를 옆에 하나 두 개 풀어보고 나면요, 친구들이 자기는 천재인 줄 알아요. 나는 한 번만 읽었는데 다 알아. 나는 개념 한 번만 봤는데 다 이해했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가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선생님 저는 개념은 아는데 문제에 응용이 안 돼요, 이런 소리를 해요. 개념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하나도 설명 못하는 거고요. 그 학생은 그냥 기억력에 의존해서 암기에 의해서 그냥 내가 외웠던 패턴으로 그냥 풀어내는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한 번만 하면요, 저희 어머니는 핸드폰이 익숙치가 않으세요. 그래서 어머님이 카카오톡으로 이제 자기가 받은 사진을 저한테 보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카카오톡이 깔려 있지 않으면 카카오톡을 까는 것에서 굉장히 당황을 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보내준 사진을 아들한테 보내주고 싶어도 내 핸드폰에 있는 사진이 아닌 걸 보내실 줄 몰라요. 그건 그냥 딱 한 가지 패턴만 연습을 해서 그래요. 사실 카카오톡에서 사진을 보내는 구조를 이해하신 것도 아니고요, 아직 손에 익숙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학생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학생들은 휴대폰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거든요. 핸드폰에 설령 카카오톡이 깔려 있지 않아도요,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색해보면 어딘가 숨어 있을 수도 있고, 내 핸드폰에 없으면 분명히 스토어라는 곳에 들어가서 그걸 다운받으면 다운받고 설치하고 보내면 된다는 게 사고 구조가 이미 머릿속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미 자기가 다 익숙해져 있는 것들. 사실 개념을 이해한다 그 위의 단계는 내가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걸 어떻게 꺼내어서 사용할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설명할 수 없다면 이해한 것이 아니다. 사실 설명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개념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수학을 1등급, 2등급 받고 명문대학을 진학을 하고 나면 그때는 이제 가회라는 아르바이트를 해요. 근데 맨날 학생들을 이제 자기는 문제만 풀어보다가 처음으로 선생님의 입장이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는 거죠. 그리고 수업을 열심히 준비를 해보는 겁니다. 그럼 학생들이요,
한 열에 5 정도는 저한테 그냥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저 다시 한번 수능 쳐볼까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치면 더 잘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하는 생각은 이런 거죠. 옛날에는 문제를 풀어내기만 했는데 설명해 보다 보니까, 아니면 설명하려고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전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야 알겠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1등급 받고 2등급 받았었는데 개념은 사실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친구들한테 많이 질문을 해보고 많이 설명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개념을 확인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주변의 친구들에게 많이 설명을 해보는 기회들을 갖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설명한다는 생각으로 준비하면서 직접 적어보는 연습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 푸는 것을 30% 한다면 그 설명하고 개념을 이해하는데 70%는 할애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해한 것들, 많은 친구들이 또 한 가지 고민, 저한테 많은 질문들을 하는 게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선생님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문제에 잘 적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념은 안다고 열심히 이해하고 나는 그걸 문장으로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결국엔 문제는 잘 안 풀린다는 거죠. 개념만 알면 문제 다 풀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개념이 없이 문제 풀이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내는 건 내 수학적인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본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개념을 이해하고 이제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단순히 기계적인 암기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진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학생들이 한계에 부딪히는 한 가지는요, 아무리 그래도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머리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수학 잘할 수 있는 학생, 수학 못하는 학생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좀 슬픈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도 좀 다행인 이야기도 있는데, 슬픈 이야기는 사실 저도 거기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정해져 있는 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제가 7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하면서요, 그런 머리를 타고난 친구 딱 2명 본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다 서울대 의대를 갔습니다. 나머지 친구들은요, 다 노력으로 극복이 가능해요. 이걸 잠깐 보시면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학 가형의 시험지입니다. 가형이라고 하면 이제 자연계 학생들이 치르는 시험이고요, 나형은 이제 인문계열의 학생들이 치르는 시험인데, 가장 어려웠던 문제예요. 선생님들도 정말 요새 수능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선생님들도 20분 이상 투자해야 겨우겨우 풀어낼 수 있을 정도의 문제가 수능에 나왔어요. 응시자가 18만 명인데요, 133명의 정답자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저런 친구들은요, 타고난 친구들이에요. 저런 친구들은 시험이 어떻게 나와도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18만 명 중에 133명이면 비율로 따져보면요, 0.07%입니다. 0.7%도 아니고 0.07%예요. 1350명 중에 단 1명. 그런 친구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1350명 중에 1349명은요, 노력으로 극복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해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이 친구는 2번 들어서 이해하는 걸 난 4번 들어야 이해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노력으로 극복 가능하다고요. 작년 수능입니다. 작년 수능의 킬러 문제 30번은요, 그 전년도보다는 조금 쉬웠어요. 그래도 17만 3천 명 중에서 165명, 여전히 0.1%가 되지 않죠.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어머니. 이런 거 안 찍으셔도 됩니다. 넘어갔어요. 모든 친구들이요, 다 100점만을 목표로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초등학교 때처럼 100점만 잘한 거고 100점이 아닌 친구들은 못한 거고 이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나는 0.07%가 되고 싶다거나 0.07%의 아이를 키우고 싶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적이라는 걸 분포를 보면요, 이제 현실적으로 학습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가형에서 1등급이 이제 평가원에서 1년에 3번 시험을 치릅니다. 6월달, 그 다음 9월달, 그 다음 대수능이에요. 가형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4점짜리 2문제까지는 틀려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를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물론 나는 1등급을 받는데 그래도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다 보면 안정적인 1등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런 상위권 친구 몇몇에게는 100점을 위한 공부가 필요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 96%의 나머지의 친구들은 굳이 정답률이 1%도 채 나오지 않는 30번, 21번 보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거 푼다고 수학을 잘해지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학생들이 만약에 70점이 나오지 않으면요, 6월달이 지나간 시점에서 킬러 문제를 포기하라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뭐 꿈을 짓밟는 잔인한 이런 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그거 버리고 나머지 문제 맞추는 게 훨씬 더 네가 성공할 확률이 높다, 입시에서. 그래서 1등급의 등급 컷이 92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은 한 문제가 4점씩 정도 되어서요, 88, 84 이렇게 되어 있죠. 5등급은 56, 62, 68 이 정도가 5등급이에요. 상위 60%. 근데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다 가형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형에는 전혀 거의 수포자가 없어요. 근데 나형에는요, 수학을 공부하지 않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회의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형에서는 등급 컷이 1등급, 2등급, 3등급 저렇게 나와 있는데요, 5등급 컷 보이시죠? 5등급 36점 정도 됩니다. 심지어 저 등급은요, 시험이 어렵든 쉽든 난이도의 영향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기 하위권이 굉장히 탄탄하다는 거죠. 의외로 내 아이가 만약에 5등급이다 그럼 공부 안 하는 겁니다. 혼내셔도 돼요. 애가 힘들어하는 거요, 다 핑계입니다. 집 밖에서 나가면요, 핸드폰 하다 오고요, 주말에 독서실 가고 하는 것들 집에서 핸드폰 하기 불편해서 가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등급은 정말 받으면 안 되는 성적. 사실 조금만 공부하면 나형에서 4등급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성적. 사실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 2점짜리가 3문제 있고요, 3점짜리가 14문제, 13문제 있네요. 그래서 2점짜리, 3점짜리 다 맞추면 48점입니다. 2점짜리, 3점짜리 다 못 맞추는 거예요. 2점짜리, 3점짜리만 다 맞추어내고요, 4점짜리 다 찍어도 한 52점, 56점, 한 60점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내 위치에서 조금 더 성적을 올려서 현실에 있는 등급을 한두 단계 정도 더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이 분포라는 걸 보면요, 이게 가형이에요. 가형은 보시다시피 저기 최상위권, 흔히 상위권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만점은 거의 없고요, 한 문제 틀린 친구도 거의 없습니다. 두 문제 틀리고 세 문제 친구고 네 문제 틀리고 이렇게 높이 솟아 있는 것들 4점짜리 한 번씩 정도 나타나는 성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은요, 굉장히 없죠. 사실 가형에서 3등급 이상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요, 3등급 이상은 전부 다 개념은 어느 정도 충실한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래도 좀 문제들을 풀어내고 기출에서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들이 중요한 단계가 되겠죠. 나형은 좀 다릅니다. 보이시죠? 나형은 아래쪽이 적지 않고요, 아래쪽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중간쯤이 좀 비어 있어요. 조금만 공부하면 4등급 받을 수 있고요, 조금만 더 공부하면 3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을 조금씩 올려가기 위해서 우선은요, 핸드폰과 좀 멀어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아이들 웹툰 보고 SNS 하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거 하면서 옆에 친구들 너무 부러워하잖아요. 나는 독서실에 있는데 쟤는 어디 놀러 갔네. 그런 거 보고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대학 가고 나면요, 그 친구들이 여러분을 분명히 부러워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조금 멀리 하고요, 제발 앉아있는 시간 3시간, 4시간 정도는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정도의 집중력이 이제 고3 학생들한테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직도 안 되는 친구들 여름방학 보내기 힘드실 텐데, 여름방학 때라도 계속 앉아있는 습관들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앉아있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내가 놀아왔다 하는 친구들은요, 남아있는 오늘부터 수능까지 138일 남았거든요. 정말 시시하게 노력해서는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격차가 꽤나 벌어진 상태에서는 남아있는 138일 정말 치열하게, 정말 뜨겁게, 누구보다 뜨거운 여름방학을 보내셔야 되고요. 이게 시기별 학습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시기별 학습법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이때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러면 이런 거 하면 도움이 될 거야 하는 가이드라인이에요. 저거는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요, 네가 이거 안 지켰어 라고 한다고 해서 성적이 안 나온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개념 학습해야 돼 먼저. 근데 개념 학습하기 위해서 EBS에서는 이런 교재가 있어, 그 다음은 이런 거 공부해야 되는데 EBS에서는 이런 교재가 있어 일 뿐이고요. 지금은 저게 아무런 소용이 없죠. 이미 6월달이 거의 다 지나갔으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은 이제 개념을 처음부터 하기는 사실은 조금 늦은 시기입니다. 고3인 학생들 기준이에요. 영어 공부를 하다가요, 모르는 단어가 나타나면 사전을 찾아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쉬운 문제들을 조금 풀어가면서 모르는 개념들이 나올 때마다 개념들을 찾아서 들으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항상 고1 때 개념들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고1 때 개념 공부하다가 한 3일 하다가 포기하고 다음에 또 공부해야 되겠다 그럼 또 거기부터 시작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는 그런 시기는 지났다는 거죠. 문제 풀면서 조금 더 자주 나오는 개념이 있고 조금 덜 나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는 조금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나오는 개념들을 찾아보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이제는 제 위치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작년에 이제 제가 가르쳤던 학생의 성적 분포예요. 3월 달부터 이제 대수능까지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쭉 나열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걸 이어보면요, 이렇게 성적이 나와요. 제가 고3 학생들 3월 달에 처음 이제 면담을 하면요, 학생들한테 이제 성적을 물어보죠. 근데 국어 성적이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보면요, 애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국어가 2등급이었어요.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수학은 고등학교 2학년 9월 모의고사 때 1등급 받았어요. 그 학생들은요, 자기가 제일 잘한 과목들이 자기 성적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한 번 1등급을 받고 다음번에 3등급을 받으면 굉장히 자기 합리화하기 위한 핑계들을 찾죠.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았다거나, 아니면 시간 조절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이번에 뭐 문제가 내 스타일이 아니었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수능이 자기 입맛에 맞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치렀던 시험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성적으로 수능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무엇을 못하는지 단점을 찾는 연습들을 많이 안 했다는 거죠. 분명히 내가 못 치른 시험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고, 잘 치른 시험에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럼 못 치른 시험에서 내가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그걸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성적들을 한번 쭉 그어 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죠. 89점 받으나 80점 받으나 똑같아요. 89점 받고 계속 자기는 89점이니까 90점에 가깝다는 학생들 있으면 저는 굉장히 혼을 냅니다. 89점이나 90점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90점이 안 되면요, 그냥 자기는 90점이 되는 실력이 아니야, 80점 실력이야 라고 인정을 하고 90점이 되기 위해서 약점을 찾아야 되겠죠. 아까 제가 이제 자주 나오는 개념과 자주 그래도 좀 덜 나오는 개념이 있다고 했는데요, 요즘은 문제집이 너무나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작년 1년 동안 나온 시험지를 제가 봤습니다. 똑같은 문제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냥 괄호되어 있고 몇 제곱, 거기에서 뭐의 개수를 찾으시오. 그냥 어머님들 수학을 공부 안 하셨더라도 그냥 보더라도 그냥 숫자 조금씩만 다르잖아요. 근데 저런 것들을 한번 틀리면요, 계속 틀린다는 거죠. 똑같은 문제니까. 근데 저게 나는 왜 어디에서 틀렸을까를 모르면 성적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틀린 문제들을 하나씩 줄여나가는 것, 그죠? 마찬가지로 또 다른 문제 비슷하게 생겼죠. fx 되어 있고 가로 있잖아요, 그죠? 위에 한 줄 적혀 있고 한 줄 적혀 있는데, 어쨌든 얘가 연속일 때 뭐를 구하시오 이렇게 적혀 있죠. 똑같은 유형입니다. 작년 한 번만, 올해 한 1년만 찾아봐도요 저래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표 나와 있고요, 그냥 저건 비율만 찾으면 됩니다. 몇 분의 몇 약분하면 그냥 답이에요. 유형을 모르면 풀어낼 수가 없죠. 우선 개념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저런 것들이 반복되어서 나온다는 것, 기출은 돌고 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직 희망은 있다. 저렇게 개념들을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개념들을 분류를 해보면요, 자주 나오는 개념이 있고 그리고 좀 덜 나오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는 처음부터 다시 개념을 학습하기에는 조금은 늦은 시기다. 이게 문제집이 요즘은 워낙 좋아서 사실 저런 유형별로 다 문제들이 나뉘어져 있어요. 이미 누군가 다 분류해 놓은 걸 찾아서 그냥 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누군가가 차려주는 건요, 잘 와닿지 않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들을 쭉쭉 잘라서요, 비슷한 문제들끼리 모아보게끔 하는 겁니다, 아이한테. 그걸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신기하게 성적이 올라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그냥 잘라주는 것 정도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정도면 아이가 그냥 모을 수만 있게, 그걸 하면 우선 성적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분류를 해보다 보면요, 보이죠? 잘 안 나오는 개념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항상 나오는 개념도 있죠. 저기 보면 뭐 15번에 조건부 확률 되어 있는 건 항상 나오잖아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19번 보면요, 수능에 딱 한 문제 빈칸 채우기 문제가 나옵니다. 빈칸 채우기 문제 항상 저기에서 나온대요. 그럼 저기에 잘 안 되면 나는 빈칸 채우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거죠. 수학에도 빈칸 채우기 문제가 한 문제씩 있거든요, 30문제 중에. 그래서 저런 걸 하고 나면 이제 어떤 개념이 자주 나오는지 알고 어떤 개념이 조금 덜 나오는지 알겠어, 이게 되는 거죠. 이 전략적으로 이제 내 위치를 이제 정하고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전략들을 짜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요, 이렇게 이해도를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개념별로 모아뒀던 문제를 내가 10문제 중에 몇 문제나 맞출 수 있나,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한 칸씩 채워나가는 겁니다. 지금 하는 건 고1, 중3한테 적합한 방법이 아니라 고2, 고3한테 적합한 방법이에요. 남아있는 시간에 그래도 나름 가장 효율적인 학습법. 그러니까 먼저 분류해보고, 그리고 자주 나오는 개념이랑 좀 덜 나오는 개념이랑 이제는 조금 이제 나누어서 자주 나오는 개념에 더 많은 시간 투자해야 될 거고,
그럼 내가 무엇을 못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될 거고 이렇게 채워나간다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내가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한지 알겠죠, 당연히. 그럼 찾아서 듣는 겁니다. EBSI에서 전체를 다 듣는 게 아니라 EBSI에 가시면요, 저기 홈페이지 보이죠? 학생들이요, 저는 항상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든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든 EBSI 홈페이지 이걸 추천을 해요. 근데 학생들이 나중에 보면요, 듣고 있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들어봤는데 자기 수준이 안 맞더래. 자기 스타일이 아니더래요. 그러니까 강좌가 너무 많은데 자기 수준에 맞는 강좌를 찾기란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너무 많으니까. 어머님들도 쇼핑할 때 보면 뭐 마음에 드는 옷이 많으면 오히려 고민을 많이 하던 것처럼, 그죠? 그럼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요, 처음이신가요? 라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누르면 동영상으로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를 알려주고요. 저기 동영상 밑에 보면 학년별 커리큘럼, 국수형 커리큘럼 활용법 이런 거 있죠. 그럼 이걸 또 눌러보시면 이제 학년별로 커리큘럼들이 떠요. 이렇게 학년별 커리큘럼을 보고 나랑 맞는 수준에서 그리고 지금의 시기에 적합한 강좌를 찾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1, 그죠? 고1 이제 커리큘럼도 있고요. 그다음 고2 커리큘럼도 이렇게 쭉쭉 나오고, 그다음에 수시와 논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수시가 워낙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학교 내신 그리고 수능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학생부 전형에 대한 것, 적성고사 논술에 대한 것, 경찰대 사관학교에 대한 것 이런 것들도 강좌가 전부 다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고3 학생의 학부모님이 많으실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고3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요, EBS에서 고3들한테 가장 주력이 되는 강좌 이렇게 5개라고 생각을 해요. 수능 개념, 수능 특강, 기출의 미래, 수능 완성, 그리고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까지. 그리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수능 개념, 보통 한 12월 말 정도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선생님들이 직접 가장 정성 들여서 집필을 하는 교재로 강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 말고도요, 이렇게 맞춤형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저거 어려워서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맞춤형 커리큘럼에 들어가면 자기가 몇 학년인지 그리고 어떤 과목에서 자기 수준이 얼만큼 되는지 그냥 저걸 클릭을 해서 검색을 하면 이런 강좌들이 너한테 도움이 될 거야 하고 전부 다 친절하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 자기 수준을 몰라서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강의로 시작을 하면요, 금방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춰서 저렇게 강좌를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맞춤형 커리큘럼이라고 있어요. 이제는 개념을 위해서는 당연히 수능 개념 EBS에서 제일 먼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념을 확인하고 연계하는 것 우선 수능 특강 강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의 미래라는 것, 최근에 5개년의 기출 문제 중에서 그래도 좀 자주 나오는 요즘 트렌드에 맞춘 기출 문제들만 모아서 이제 또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 예상해 놓은 교재인데요. 저 교재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완성과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까지 이렇게 강좌들이 있죠. 뭐 이것들은 크게 이제 아까 거기 있는 것들 여러분들 들어가서 보시면 되니까 수능 기초 다지기 그리고 수능 개념 강좌 아까 말씀드린 것, 그리고 저는 오늘 수학에 대한 공부법만 짧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국어나 영어 같은 거, 탐구 같은 과목들도 전부 다 이제는 공부법 특강이 있어요. 수준별로 시기별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EBS에서 전부 다 있습니다. 사실 저 강좌를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만 있으면 EBS의 모든 선생님이 여기 와서 강의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찾아서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탐구 영역 어떤 거 선택할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은 탐구 선택 가이드 보시면 됩니다. 뭐 수능 특강이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수능의 연계가 70%. 그러니까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검수하는 이제 유일한 교재, 뭐 수능 완성과 함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풀어봐야 되는 필독서겠지요. 기출의 미래 수능 완성 있고요. 넘어가면 실전 모의고사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자녀분이 고1이거나 고2거나 하는 분이 있으시면 예전에는 EBS에서 포커스가 수능에 많이 맞춰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학교 내신에 굉장히 많은 신경들 써야 돼요. 근데 EBS에서 예전에는 내신 대비를 어떻게 했었냐면 그냥 모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내는 출제하는 스타일이 비슷하니까 이런 문제들을 풀고 그리고 이런 개념들을 설명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제는 교과서 특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분 학교에 사용하는 교과서별로 강좌들이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저런 것들 들으셔야 돼요. 사실 가끔 학원에서 보면요, 여러 학교 학생들 모아놓고 똑같은 프린트로 이제 시험 대비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학원에서 이제 여러 학교 학생들 모아놓고 각자 공부하고 모르는 거 질문해 하는 것보다는 저런 강좌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진도 특강 있고 교과서 시험 직전 요약 특강 있고 중간 기말 예상 모의고사 있고
요즘 너무 중요한 수행평가까지 있으니까요. 이제는 1학년, 2학년들 내시 대비할 때 EBS 강좌들 활용하시면 분명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수시 논술이라는 탭에 들어가면요, 인문 논술, 수리 논술, 과학 논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끔 이제 고3 때 공부하다 보면 저는 적성고사로 갈래요, 혹은 논술로 갈래요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요. 사실 학교 선생님들한테 적성고사나 논술을 개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을 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선생님들 굉장히 바쁘세요. 그 학생들도 너무 많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면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 적성고사 특목대 이런 데들로 전부 다 대비하는 강좌들이 있고요. 되게 특이한 게 1:1 논술 첨삭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잘 모르셨죠? 저기에 들어가면요, 내가 논술을 해서 올리면 그 논술 전문 선생님들이 첨삭 서비스를 직접 해줘요. 근데 일주일에 딱 한 번 이제 목요일이나 수요일이나 이렇게 논제가 올라오면요, 이제 한 50명 정도 이렇게 선착순으로 받아서 1:1로 첨삭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밖에서 받으면 되게 비싼 프로그램일 수 있거든요. 근데 EBS에서 저렇게 선착순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논술 전형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저런 것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진단 코칭이라는 것들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는 강좌 말고 이제 다른 이야기예요. EBS라고 하면 이제 수능 강좌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내신 강좌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 많고 이용하면 도움될 만한 꿀팁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가 저 진단 코칭이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단 코칭이라는 걸 들어가면 저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몇 가지 테스트들을 거쳐서 학생의 실력이나 학생의 성향이나 학생의 경향들을 좀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는 무료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진단 코칭을 들어보면 이제 앞으로 학습 전략을 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EBS 대입 상담실이라는 건 저거는 저도 학생들한테 많이 시켜요. 사실 제가 해주기에 조금 저보다 저는 학생들을 전부 다한테 이렇게 시간 투자하기가 좀 힘들 것 같으면 우선은 저희 가서 한번 조사해보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친절합니다. 이 대입 상담실에 들어가면 선생님, 저는 만약에 서울에 있는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요. 서울의 경영학과가 있는 모든 대학의 작년 합격선을 알려주세요 이러면요, 다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싶은 거, 대학에 대한 거 물어보면요, 다 알려줘요. 사실 학교 선생님한테 묻기 쉽지 않거든요. 특히나 내 성적이 좋지 않으면 가기 힘들거든요. 학부모님들도 갑자기 부모님이 갑자기 담임 선생님 찾아가서 뭔가 부탁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들어가서 활용하시면요, 정말 많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저희 학생들한테도 많이 써요. 그래서 저기에 올리면 28시간 내에 답변이 달리고요, 문자가 옵니다. 답변 달렸다고. 그러니까 하루 안에 가서 전부 다 답변을 얻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솔직한 내 심정을 저기에 적고 솔직한 내 성적을 적어주시면 저기 답변하시는 선생님 말고는 아무도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BS의 강좌 말고도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EBS 풀 서비스라는 건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활용하는 건데요, EBS 풀 서비스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 시험 때마다 오답률이 높았던 베스트 10문제가 저렇게 나와요. 사실 다른 데서는 저런 것들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구나, 나는 수학을 그래도 쉬운 20문제는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려운 10문제만 보겠다 그러면 이것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저 문제의 번호를 클릭을 하면 저기에서 바로 풀어볼 수 있게 이제 문제도 떠요. 그리고 밑에 풀이도 저렇게 바로 뜹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그러니까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을 골라서 풀고 싶어 하시면 여기에서 찾아서 푸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항 검색을 해서 저런 문제들만 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항 검색에 들어가셔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원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기출 문제들 중에 오답률이 70% 이상인 것만 뽑고 싶어요 이러면 저렇게 쭉 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집 굳이 사지 않아도, 아니면 내가 한번 풀어봤던 문제집 이제 다시 풀기가 좀 그러면 저렇게 이제 매번 시험에서 어려웠던 문제들만 뽑아서 활용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 그리고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전략을 짜기 위해서 내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들, 그런 것들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렸고요. EBSI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강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머지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듀나 공감이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1년에 딱 한 번 꿈장 학생이라는 걸 해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한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담아둔 건데요, 가끔 이제 너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자존감이 너무 바닥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SNS나 웹툰 같은 거 보지 마시고 저런 데 가서 정말 저렇게 열심히 하는 선배들이 있구나, 나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느끼면서 다시 한번 이제 버닝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시 설명회 오늘 한 건요, 이제 2주 후에 홈페이지 올라오니까 다시 보기로 보실 수도 있고요.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수험생활이라는 게 어쩌면 상상 이상으로 외로운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친구들도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로지 나 혼자 무언가를 헤쳐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이제 자존감, 나를 사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분명히 정말 독하게 했던 성실함에서 오는 거거든요. 내가 밤 10시, 11시까지 정말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공부한 날 진짜 별을 보면서 집에 돌아올 때 그 가슴 벅참, 그런 거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한 번, 두 번 쌓이면 분명히 내가 힘든 순간에 나를 이겨낼 수 있게끔 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게 사실 부모님이 학생들에게는 가장 큰 힘이에요. 근데 부모님들이 밖에 나가시면요, 우리 가족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 딸 무시당하는 거 되게 싫어하고요, 내 아들 무시당하는 거 되게 싫어하시죠. 근데 왠지 모르게 아이한테는 그게 잘 표현이 안 되나 봐요. 애가 만약에 뭐 80점 받아오잖아요. 그럼 애가 80점 받아오면 엄마도 네가 80점 받으니까 이렇게 행복한데 너는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텐데, 야, 이게 80점 받아온 걸 딱 보는 순간에 갈 길이 멀다, 그래 뭐 갈 길이 멀다, 아직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요. 뭐 90점 100점 받아도요, 자만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맨날 잘했다는 이야기 하지 않고 자만하지 마라, 떨어지는 건 금방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사실 외롭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좀 이제 자식들을 사랑한다는 거 많이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수능이라는 것, 수험생활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42.195km를 뛰는 마라톤에서도요, 마지막 고린 지점을 지나는 순간에 가슴 벅참을 느낄 수 있는 건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달려본 사람들이 많이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같이 전부 다 축하를 받아 마땅하죠. 근데 수험생활이란 것도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야, 내가 옛날에 수능, 수학, 가영 96점 받았던 사람인데 70점이었던 네가 감히? 뭐 이러진 않아요. 숫자 그거 하나로 인생이 판가름 나는 거 아닙니다.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것. 내가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렸던 문제인데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용기 내어서 풀어보는 것. 사실은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훨씬 더 자기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거거든요. 대학 입시라는 게 사실 신인상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처음 데뷔하자마자 주목받고 뭐 화려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신인상 받는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비록 내가 신인상 받지 못했더라도 결국에 내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언젠간 내가 주연이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나무주연상, 여유주연상을 받을 때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 마지막까지 제발 포기하지 마시고요, 누구보다 훨씬 더 빛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러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가시는 길도 조심히 가시고 2부에 굉장히 더 좋은 강의 준비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영이었습니다.